오늘은 우리가 스티븐 호킹 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게 시간의 역사밖에 없잖아요. 네. 그 시간의 역사가 그만큼 또 중요한 그의 책이기도 하고 네. 그 시간의 역사란 이 책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이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른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거예요. 안 읽으셨을 거예요. 예. 그 뭐 대부분 사가지고 안 읽는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잖아요. 뭐 좋은 얘기겠지 뭐 이런. 똑똑한 사람인데. 네. 저도 그 음향 그거 들으면서 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기 힘들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시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자. 네. 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K 박사님이 이제 시간의 역사의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자세히 좀 오늘 네. 얘기를 해드리는 그 스티븐 호킹 트리뷰트 2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의 역사가 책의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몇 번 울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우리?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대충 읽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내용도 알차기 때문에 네. 기왕이면 어차피 제가 뭐 새로 할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자세히 하면은 뭔가 그럴듯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한 책이 13장 정도 되거든요. 네. 한 번에 한 장 정도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이상 동안 올해 하겠습니다. 시간의 역사의 해로 삼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네. 과학과 사람들의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K2 박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코스모스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직접 같이 했지만 네. 사이언스 복수하고 시간의 역사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 시리즈로 제대로 이렇게 해보는 경우도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내 최초의 기획. 그렇죠.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있었죠. 의도치 않았던. 제가 뭐 준비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네. 국내 최초의 시간의 역사 뽕빨 기획이 네.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저희가 기획을 좀 심혈을 기울여 마련했습니다. 1년 하는 건가요, 1년? 1년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뭐 거쳐서 서너 번은 할 것 같아요, 최소. 네네. 서너 번에 거쳐서. 네. 좋아요. 이걸 들으시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의 역사를 읽은 척 하시는. 읽은 척 하기에는 할수 너무 있어요. 좋은. 아, 네, 충분히 할 수 좋네요. 있어요. 그리고 예. 이게 뒤로 가면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앞에는 좀 빨리 나가더라도 뒤는 아마 느려질 수 있으니까. 우리 뭐 아니면 이제 뭐 술자리에서 이제 뭐 스티븐 호킹 같은 거 얘기가 나오면 네. 이제 얘기할 시간은 길지 않잖아요, 사실 술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임팩트 있게 치고 나가면 돼요. 네. 뒤로 가면 또 너무 어려워지면 제가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그 책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든. 이거 괜찮다. 읽은 척 할 수 있는 그렇죠. 포인트를 매주 하나씩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호킹 박사님이 아시면 또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시작을. 네,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Brief History of Time. 네, 그게 1988년 4월 1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오래됐어요, 그죠? 네, 88년이고 어느젤날 나왔다고 스티븐 호킹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강조하는군요. 네, 본인이 강조하는 게 지금 제가 가져온 책은 그때 그 시간의 역사가 아니고 1996년에 나온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네, 여기에 이제 서문에 그 자기가 1988년에 책을 쓰고 그 이후에 대한 반응 같은 거 많이 적었거든요. 여기서 한마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란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어린이용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의 원래 책은 진짜고 이거는 그림 그려놓고 간단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렇지 않고요. 예. 네. 사무실에 있는 만화책 있잖아요. 만화로 보는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책들의 맹점은 그림만 있을 뿐이지 난이도가 쉬워지진 않는다는. 그림으로 보는 양자역학 이런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수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냥 어려운 얘기를 구름 무늬 안에 넣었던데요. 이강영 박사님인가? 그 만화책 보고 이렇게 열어보시더니 어이구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는 1996년 5월에 새롭게 내용도 좀 추가해서 확대 개정판으로 나온 시간의 역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의도가 뭐죠? 좀 그래요. 이게 그 그림이 없으면 그나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림을 보는 순간 미궁에 빠지됩니다. 혼란을 조장하는군요. 네, 혹은 그림이 전혀 없어도 될 건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뭐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시간의 역사 책으로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시려고. 텍스트는 그렇죠. 완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네. 비교는 안 해봤는데.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됐군요. 함정.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히 보는데 네. 1장에는 대부분의 과학책 시작하듯이 우주에 관한 책이 시작하듯이 우리의 우주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주관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뭐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오고 네. 네. 프톨레마이오스 얘기 나오고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해서 뉴턴까지 나옵니다. 네, 거기까지는 일사천리를 읽을 수 있어요. 빨리 후딱 지나가네요. 네,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이었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 같은 문과생이 이제 이거 괜찮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친구들한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네. 이래가지고 서점에서 서가지고 보다가 이거 괜찮겠는데 네. 해가지고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막. 네, 그렇게 한 6, 7페이지 정도가 무사히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서점에 서서 이렇게 낚여서 살 수 있는 분량이죠. 네. 그림도 이쁘고 그러네요. 아까 네, 보니까. 그림도 여기는 그림도 되게 예뻐요. 뭐 네. 없어도 되는 그림이긴 하지만 네. 네, 컬러고 다 네, 예쁘게 다 넘어가다가 그 옛날 사람들의 우주관 뭐 이렇게 테이블처럼 돼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옛날 사람들이 가는 그 우주관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그 사람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네. 맞지도 않은 걸. 우리랑 머리도 비슷하고. 네. 자,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뉴턴으로 넘어가면서 네. 갑자기 이제 벽이 부딪힙니다. 단단한 벽에. 네, 갑자기 뭐 올버스의 역설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들어봤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벤틀리의 역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벤틀리요. 이 부분에서 이걸 건너뛰면은 물론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건너뛰기 시작하면 읽을 게 없죠. 읽을 내용이 남지 않는 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정신을 차리면 끝까지 건너뛰는 거죠. 아는 부분 읽어야지 하면은 하루 만에 몇 분에 다 읽을 수 있어요. 포탈이죠. 포탈이 되죠. 네. 그 책 마지막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1장의 벽을 무사히 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여기 설명을 하려고 네. 네, 여기저기에 설명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책이 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네. 일단 그 올버스의 엑스리라는 것은 밤하늘이 왜 어두우냐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보니까 이거 우리 또 팟캐스트 새롭게 듣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저 양자역학 편이었나요? 김상욱 교수님 네. 얼마 전에 했던 그게 지금 다운로드 100만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100만 넘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밤하늘이 어두운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왜 문제냐라고 하는데 뉴턴이 세운 우주관에 따르면 밤하늘이 어두울 수가 없거든요. 아하. 네, 뉴턴은 밤하늘에 별들이 있고 우주가 무한히 있다라고 했어요. 무한히 있고 정적인 무한 우주를 상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여기다 책에서 설명은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하면 하늘에서 별을 쫙 보면은 별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얇은 껍질로 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 층이 있으면 그 안에 별들이 있겠죠. 네. 그 별에서 빛이 나오겠죠. 네. 자 이제 그거의 2배 되는 거리로 갑니다. 2배 되는 거리로 가면은 면적이 2배가 되니까. 제곱이 되죠? 아니지, 2배가 아니구나. 예, 면적이 4배가 되니까 네. 4배의 별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네. 4배의 별이 들어가는데 별의 밝기는 역시 제곱의 반비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원래 거리에 있던 별의 밝기와 하늘의 밝기와 2배로 떨어진 곳에 하늘의 밝기는 똑같습니다. 아, 별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네, 별이 많아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네, 네. 많아지는 비율과 어두워지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을 겹겹으로 나누면 모든 겹의 밝기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 겹이 무한히 있으니까. 그 겹이 무한히 가면은 무한히 계속 같은 밝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하늘은 어두워서는 안 되는 거죠?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대로라면. 맞는 말인데요? 네. 그러게요. 밤하늘이 뭐 낮보다 더 밝을 수도 있겠네. 그러시면. 낮보다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보는 그냥 태양보다 더 밝아야 태양보다 돼요. 밝아요. 네. 그러니까 무한히 밝은 많은 별들이 무한한 공간에 있으면은 밤하늘이 어두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홀버스라는 독일의 아마추어 전문가가 제안을 했고 사실 뉴턴 시대 때부터 이거 문제가 제기됐어요. 네, 케플러도 그 전에 제기를 한 적이 있고 뉴턴은 이걸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뭉개고. 아니,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물리학을 다 만들었는데. 그건 근데 그 케플러 시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질 않았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심각하게 좀 제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케플러는 뭉개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케플러 시대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케임브리지의 철학과 교수로 있던 벤틀리라는 사람이 당신이 이제 뉴턴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중력으로 끌어당긴다라고 했잖아요. 중력 이론을 제시하니까 그러면 우주에 그러니까 별이 있으면 그 별들이 중력으로 다 땡길 테니까 한 점으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한 점으로 뭉쳐야지 왜 안 뭉치고 있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네. 요건 이제 케플러 시대에 벤틀리가 케플러한테 보낸 편지예요. 물어본 거예요, 직접 케플러, 뉴턴한테. 그러니까 뉴턴이, 그건 우주가 무한히 있으면 물질 중심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우주가 유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뭉치겠죠, 그죠? 유한하겠다. 어느 범위에 딱 우주가 있으면 그죠.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니까 뭉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같은 크기만큼 골고루 한 배를 더 느립니다. 그러면 걔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게 정확하게 상쇄가 돼요. 중력이. 한 겹을 원래 있던 거에 바깥으로 똑같은 균일한 크기를 느리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얘는 저쪽 벽은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 반대편 이쪽으로 당기고 그렇죠. 이쪽 반대편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 반대편 이쪽으로 당기고 그게 서로 똑같이 당길 테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무한히 늘어나도 원래 있던 유한한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더라도 여전히 뭉쳐야 돼요. 한 점으로 모여야 돼요. 네, 이 점을 뉴턴은 어느 정도 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호킹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뉴턴 이론만 잘 생각해도 우주 팽창 혹은 우주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우주가 이제 바로 이어서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의 전제로 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하고 있어야지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역설 얘기를 들고 온 거예요. 앞에 6페이지의 낚시질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훅 들어가는데요. 훅 현대 우주의 우주 팽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뉴턴 그 중력 이론 혹은 뉴턴의 우주관만 잘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우주의 팽창은 상정할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건 당연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 그래도 역설 두 개로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네. 했나 보네요. 네. 저 갑자기 딴 생각이 들면서 벤틀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뭐 현대차나 이런 거 타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해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여기서 한 3분의 1은 책을 덮게 되는. 근데 그 뒤에 벤틀리의 네. 역설로 말씀하신 게 네. 앞에 그 올베스의 역설에서 검은 부분이 있지? 어두운 부분이 네.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둘 다 그 똑같은 역설이에요. 그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버스의 역설을 설명하는 방법은 네. 현대 우주론으로는 쉽게 설명이 돼요. 네, 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팽창을 하고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 별의 빛은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지금 가까운 것만 보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무한하고 무한히 많고 무한히 넓다라는 것은 우주가 시간적으로도 무한하다는 거였거든요. 네. 네, 시간적으로도 무한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빛이 지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었고 시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역설이 되는 거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올버스 역설. 그러니까 팽창보다도 오히려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게 올버스 역설을 해결하는데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급팽창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게 다 한꺼번에 어쨌든, 와야 된다는 거인 거예요. 멀리 있는 별은 아직 안 왔으니까 별빛이 우리한테 안 왔으니까 안 밝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벤틀리 역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 점에 있다가 풍 터져서 팽창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이 계속 있으니까 뭉칠 필요가 없다라고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현대 우주론적인 관점이 들어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이제 중력이나 이런 것만 잘 생각을 했었어도 충분히 이제 스티븐 호킹 입장에서 보면은 끌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그것도 못하고 네, 현대에 와서 허블이 이제 1929년에 우주 팽창을 발견하면서 현대 우주론이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되게 웃기죠. 우리 그냥 출퇴근하면서 팟캐스트만 듣는데 막 이런 훌륭한 옛날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 똑똑한 건 아니고요. 그냥 더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똑똑한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폭이 넓게 아는 거죠. 아마 깊이 들어가면 더 모르게 될 거예요. 네. 이런 게 그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의 우리 우주상을 쭉 얘기하는 게 당연히 이제 빅뱅 우주론이 나오는 거죠. 빅뱅 우주론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내가 서점에서 몇 페이지만 더 보고 살 걸. 일단 여기서는 역설 그 고비만 넘기면 어렵지 않게 일장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나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빅뱅 이론에 전반적으로는 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주 초기를 설명하는 게 어렵다 지금. 네, 우주 초기로 들어가면은 우주 전체를 하나의 이론으로 기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우주 초기를 빼고는 상대성 이론으로 다 기술이 된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그런데 극 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주 극 초기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그렇죠. 작은 세상이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의 기본적인 주제는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시킬 새로운 이론, 양작 중력 이론에 대한 탐색이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일정에 하고 있어요. 일단 상대성 이론 알아야 되고 양자역학 알아야 되고. 그렇죠. 상대성 이론도 알아야 되고 양자역학도 알아야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일장부터 하고 있어요. 이런 건 표지에 써놔야죠. 워닝. 약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이런 거 말고. 청소년 필독서 이런 거 써놓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1장이 마무리되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네. 상대성이론이 나와야죠. 그래서 2장부터 드립다 상대성이론 나옵니다. 드립다. 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죠, 그죠? 네. 진짜 여러 번 했죠? 네, 그렇죠. 이정필 박사님이 네.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걸 특수 상대성 이론도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하고 알지는 못하더라도 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는 충분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네,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네.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네, 일단 상대성 이론은 절대 공간이 없다라는 거. 절대 다 절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건 관성 때문에 일단 그 갈릴레오 시대부터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등속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보는 거는 서로 똑같다. 네,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기준을 대는 공간이 없다라는 게 어렴풋이 그때도 이미 있었고, 네, 이제 그걸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시간이 없다. 예, 절대 시간이 없다라는 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게 빛을 반사시키면은 시간이 길어진다. 네, 이런 시간 지연 효과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상대성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진 않아요. 네. 저는 예전에 상대성 이론 관련해서 다큐였나? 거기서 봤던 것 중에 그 기차의 비유가 있잖아요. 네. 기차가 있고 그 안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왜 하필 기차였느냐? 네. 그 시대에는 기차가 제일 빨랐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도 책에서 그게 아인슈타인이 쓴 비유예요. 네. 기차 안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사고 실험. 네. 사고 실험하는 게.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게 된 것도 갑자기 굉장히 빠른 놈이 나오니까 네, 기차를 보고 떠올린 거예요. 저렇게 점점 빨리 가다가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 네, 그 생각을 했대요. 이때는 이제 증기기관차죠. 예. 요즘은 이제 기차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다시 아시다시피 KTX 같은 이제 전기 그 고속 전철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그 생페테르부르크로 갈 때 타는 삽산 열차 네. 그것도 바로 전기 열차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간접 광고. 근데 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뭐 빨라야 한 5, 60km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빠르다니 이러다가 무한히 빨라지겠는 걸 언젠가는 네. 그렇게 빠른 걸 처음 봤으니까요. 네. 네. 심지어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생긴다라는 이론도 있었어요. 네. 학설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으니까. 진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만드는데 여기 호킹이 역시 이제 대가답게 정리를 꽤 잘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책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일반 특수 합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관찰자들에게 그들의 속도와는 관계없이 과학 법칙이 동일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입니다. 흔히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은 이게 두 개 다 이것저것 다 상대적이다라는 걸 많이 떠올리고 있거든요. 되게 좋네요. 그 네. 정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고 상대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간 공간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모든 게 상대적이다라고 그래서 아주 상대적인 이론이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엄밀하게 말하면 상대성 이론은 절대성의 이론입니다. 네. 과학 법칙이 관찰자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변형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 법칙은 절대적으로 항상 누구가 봐도 같다라는 내용이지 누가 보기에 따라서 법칙이 막 달라진다 이런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과학 법칙은 물리 법칙이라는 그렇죠, 물리 법칙. 예. 그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예,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핵심이죠. 네, 그게 상대성 이론이죠. 네. 근데 케이트 박사님 공대에서도 저런 거 배워요? 전혀 안 배우고요. 갑자기 궁금해서. 근데 학부 때 이제 뭐 현대물리 시간에는 양자역학까지는 들어가는데 상대성 이론은 실은 공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는 별로 이렇게 프랙티컬한 부분은 없으니까. 거의 없죠. 네, 쓸 일이 거의 없죠. 아직 빛의 속도까지 가는 공학적인 물건이요. 그렇죠. 아직도 뭐 화학연료로 로켓 띄우고 있는데. 네, 네. 제일 빠른 게 그냥 인공위성. 그렇죠. 네, 인공위성에서 그 시간 맞출 때 딱 그때 봤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찾아내가지고 광속을 내라라고 하면 공학자들 그걸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속을 내라. 그래서 방정식 갖다 주면서. 그렇죠. 이를테면 뭐 지금 핵융합 연구를 하잖아요. 네. 핵융합 에너지 쪽에 있는 조직에 보면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지금 파터님 말씀하신 대로 그 리딩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예. 야 이거를 보호하는 차폐체를 만들어라든가 그 뭐 1억도 막 이렇잖아요. 용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 기계공학자들이나 재료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거 닫기만 해도 다 녹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호킹이 정리한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아주 대가답게 정말 극렬하게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과학 법칙이 절대적이다라는 이론이지 과학 법칙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변한다라는 이론이 절대 아니다. 네. 과학 법칙을 절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막 바꾼 것뿐이다. 과학 법칙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과학자들은 상상하지 못한 연구기관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만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이론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네. 하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거를 너무 쉽게 인문적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모든 건 이제 상대적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요즘도 흔히 봐요. 네. 과학책을 조금만 읽으시면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네. 그 상대성 이론이 전반적인 거 그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아주 잘 정리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외웠다가 광속이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변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속이 실제로 동일하다는 게 현상이었거든요. 네. 실험 결과로 그 이제 마이클슨 몰리 실험으로 광속이 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에테르라는 게 있으면 그런 그 상관없이 지구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광속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두 동일하다. 네, 그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에 서서 빛을 쏠 때하고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빛을 쏠 때하고 빛의 속도는 똑같다. 네, 그게 고전적인 역학에서는 그 빛의 속도에 자동차 속도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달리다가 쏘나 서서 쏘나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 관찰자에 상관없이 관찰자의 상태나 뭐 변화에 운동에 아무 관계 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다. 그걸 설명하려고 만든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현상을 시간과 공간을 변형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고전역학뿐만 아니고 상식에도 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론이 있으니까 물체가 실제로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이로 가면 물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역시 그 수식으로 유도를 하고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E는 MC 제곱이 나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질량이 점점 커져서 속도 에너지와 그 질량이 등가다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속도로 물체가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면
그게 질량으로 전환된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다라는 걸 보였고 그래서 E는 MC 제곱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네. 이게 우리 상식에 반한다는 게 사실 우리 경험에 그렇죠. 반한다는 거잖아요. 네. 경험에 반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미학 오디세이에 나왔던 일화인가 그럴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 가보고 네. 이 땅은 강이 역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야 이집트 사람들한테 근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 우리 맨날 보는 게 경험에 반하는 게 해가 뜨고 지는 겁니다. 네. 네,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맞아.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지. 네. 우리는 배웠으니까 금방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런지 않은 사람은 그게 경험에 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E는 MC 스퀘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게 이 시기 어떻게 보면 공학자들 입장에선 되게 그 원흉이거든요. 공학자들이 과학자 밑으로 왠지 들어가는 느낌이 돼버리는 그런 그 시대적인 그 전환을 일으킨 원래 이제 과학자들은 저기 뭐 저 구름 위에서 따로 놀고 공학자들이 이제 실세계에서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뭔가를 뭐 만들어내 다리도 짓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아무리 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해도 그게 뭐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는 MC 스퀘어 하면서 뭐 그때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붕붕 떨어지면서 이게 물리 세계에서 뭐 공학자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뭐 수십만 명을 죽일 수가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역시 과학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아니라 과학이 먼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전환되는 뭐 계기가 됐다는 얘기로 해서 읽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학이 실세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 시간의 역사 오리지널에 보면은 이게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에는 안 나오는데 그 오리지널에 보면은 그 서문 비슷한 곳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억나요 무슨 말인지. 네, 과학책에 수식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 판매량이 반으로 준다라고 자기 편집자가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는 수식을 쓰지 않겠지만 딱 하나는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쓴 게 이거예요. 제가 그 말 때문에 제가 샀었거든요. 수포자 입장에서. 다 낚이셨군요. 네,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1988년 4월에 출판이 되었고 우리나라 번역이 된 게 한 9월, 8월, 9월쯤이에요. 나온 게. 제가 그때 그 대학 입시 원서를 쓰다가 그 책 사서 그 책 덕분에 천문학과로 가게 된. 네. 지금 그 책 표지를 보면은 호킹 박사가 참 젊죠. 그렇죠. 네. 실제 그 책에는 E는 MC 제곱 하나만 공식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뒤에 읽어가다 보면 공식을 말로 써놨어요. 차라리 그냥 쓰세요. 차라리 그냥 쓰지. 그건 속임수잖아 완전히. 들춰봤을 때 수식이 없는 거지. 가만히 내용을 보면 수식이야 그냥. 레퍼런스를 잔뜩 붙이고. 네, 참. 차라리 수식을 붙이는 게 간단하지. 하여튼 비급하게. 이 내용은 그 상대성 이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된 것만 강조를 하는데 잘 넘어가다가 갑자기 그림에서 하나 막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그림에서 막힙니다. 광원뿔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책 전반적으로. 광원뿔? 네, 광원뿔. 이게 가로축을 거리축이고 세로축을 시간축으로 만들어서 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도표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걸 저도 처음 그 책을 읽을 때 처음 봤어요,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고 처음에는 이 그림이 이해 안 돼가지고 한참 헤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쉬운 그림이에요. 근데 그걸 처음 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책을 읽다가 결정적으로 막힌 게 여기가 아닐까. 네, 광원뿔이라는 그림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그림이 여러 군데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기억난다. 예, 이 한 챕터에도 몇 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네, 똑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무지하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저거 되게 어려웠어요, 이 이야기. 원뿔이네요. 원뿔이에요, 원뿔. 앞에 광이 들어가는 원뿔이. 빛이 가는 원뿔이라고 해서 광원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마 막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보지 않고, 지금 그림 안 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는 분들은 그림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자, 예전에 그 서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개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읽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책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외계인이 와서 지은 문명이라는 주장을 담은 책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원뿔이라는 게. 그런 이해 안 되는 수준이. 죄송합니다, 옥중 박사님. 네. 이미 용 기자님은 저 멀리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저 멀리 날아가고 있어요. 책을 이제 읽으실 거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맞닥뜨려야 될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뒷부분이 쉬워져요. 네, 그래서 이해를 해보는데 한번 이해가 되나 한번 보세요. 일단 가로축이 거리입니다. 가로축은 거리고 세로축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 예, 거리에서 내가 여기 있고 이제 다른 별이 저기 있어요. 가로축 사이에 나란히 여기 저기 있겠죠. 네. 예, 거기서 만일에 이동을 무한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은 시간 제로에서 그대로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겠죠. 예,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걸 그리려면은 거리축만 있으면 안 되고 위로 시간축을 따라서 거리를 따라서 두 가지로 가야 돼요. 네. 뭐 Y는 X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가야 되는 거죠. 네. 시간도 가면서 거리도 가야 되니까. 네. 예, 그 길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네. 시공간을 이동하는 길이에요. 네. 그 길은 속도가 빠르면 금방 가겠죠. 네. 네. 낮은 기울기로. 그렇죠. 네. 거리 시간이니까. 예, 시간 조금만 가면서 거리 금방 가버리겠죠. 네. 네. 속도가 느리면 거의 뭐 수직에 가깝게, 네. 가깝게 가겠죠. 네. 그런데 그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광속이죠. 속도. 네.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로 가면은 어느 정도 기울기가 딱 나오겠죠. 그걸 보통 45도로 그래요. 45도 각도로. 그럼 45도보다 더 경사가 완만해지기는 어렵겠네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네요. 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원뿔이 그 얘기라고요? 원뿔이 네, 바로 그 얘기죠. 얘기입니다. 그 뿔 안쪽의 세계와 바깥쪽의 세계가 나눠지고. 그렇죠. 예. 예. 그 45도 각도로 밖에 못 가는 거죠. 45도보다 완만한 곳은 갈 수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거기는 다른 세계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다른 세계, 내가 갈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른 세계가 되고 그 45도 안쪽만 45도보다 경사가 급한 쪽 시간축으로 가는 거. 네. 경사가 급한 쪽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좌우로 사방으로 빙 돌리면 원뿔이 되잖아요. 네. 그게 광원뿔입니다. 와,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이거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마 이게 많은 무슨 분들이 소린가? 여기서 붙잡고 있느라고 예. 헤맸을 텐데. 네. 그래서 그 원뿔 앞만 우리 세상이지 그 원뿔 바깥은 다른 세상이고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곳이다. 이 그림으로 보는이라는 말에 낚인 사람들이 이렇게 담기는 저인망 같은 원뿔이 이게 처음 들을 때는 헷갈렸던 게 가로축이라고 얘기하셔서 가로축, 세로축 얘기하면 2차원 평면이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원뿔이 들어서려면 그렇죠. 3차원적 평면이 네. 돼야 되는 거라 네. 말씀 주신 대로 가로축이 아니라 어떤 평면축이 되는 가로 거죠. 평면이 네, 가로 평면축이 네. 되는 다 거죠. 공간을 의미하는 네, 거고 그렇죠. 세로의 Z축 하나가 시간을 시간이 되는 의미한다고 거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면에 그리면은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네, 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평면으로 빙 돌리면 원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4차원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시공간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죠. 네. 최 팀장님 아직 남아 계십니다. 아직도 따라오고 있는 중. 다행히. 이용 기자님 돌아오십시오. 이 그림은 오리지널 책에도 있어요. 이 그림은. 네. 그러니까 그 책에 이 그림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꽉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거를 이해하고 나서 굉장한 쾌감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저걸 이해한 상황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상당한 동력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기억이 나요, 이제 다. 네. 우아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거든요. 네. 느끼는 순간에.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이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에는 이 광원뿔에 대한 그림이 여러 개 나오면서 헷갈려요. 근데 가만히 이해를 하고 보면 다 똑같은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네, 여러 번 그리는 거예요. 세상에 좀 약간 불필요한 친절함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번 해주면 다 이해하겠지 이러면서 계속 말하는데 더 이해가 안 돼. 네. 그래서 보면은 허용된 경로, 허용되지 않은 경로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우리 세상, 다른 세상 이런 말이 나오고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 저 이 원뿔의 선 바깥, 면 바깥은 우리가 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어떤 정보 교통이 안 되는 네, 정보를 지점들이잖아요. 정보선 그 다른 세상인 거예요. 다른 네. 세상. 단절이 돼 있는 거죠. 단절돼 있는 완전히 거죠. 단절되어 있는 세상인 거죠. 다크시티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똑같은 도형을 계속 그리거든요. 혹시 원뿔 형님. 그 이제 소용돌이 모양인데. 그래서 기억나죠. 네.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일부는 이용 기자님 말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나와 같은 생각의 괴를 하고 있는 이용 기자는 언제 말하지? 막.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지금 동일한 시간, 정확하게 동일한 시간에 다른 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거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다른 세상이죠. 녹화를 시키거나 뭐 나중에 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정보를 소통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광년 떨어진 별은 지금 우리가 1년 전의 건데 그 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그렇죠. 그 별에서 이제 빛이 오기 시작해서 1년 후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1년 후에 그 원뿔의 면을 통과하게 돼요. 네. 그게 우리 세상. 그렇죠. 네, 그러면 들어오는 거죠. 1년 후에 시공간에서의 우리 세상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멋있어. 그 양자 얽힘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른 세상을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 얘기 뒤에 나옵니다. 네. 갑자기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기자님 돌아왔어. 용 기자님 분발하신 것 같은 거죠. 네. 7점 정도로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네. 그 정도로 들어갔어요. 네네. 네. 여기까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네,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공간은 이제 그 상대적이고 시공간이 상대적이고 그 우리 세상과 다른 세상이 나뉜다. 이게 빛의 속도의 절대성이 현상으로 밝혀지면서 네.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했던 시공의 절대성을 깬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역시 그 과학자답게 배운 분. 네, 배운 분. 시공의 절대성은 우리 경험 속에 있었으니까. 네,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좀 술자리용으로 정제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성 이론 이리들이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상대적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성경 구절 외드시고 시간의 역사의 그 일장 표본 말이지. 그리고 이 뿔은 저희가 저 과학과 사람들 페이스북에 올려놨으니까요. 네. 보시고 혼란에 빠지십시오. 네, 이제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를 마치고 바로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 얘기를 들어가는데 여기선 스티븐 호킹이 굉장히 현명한 서술 방식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만 따라와라. 네. 버리겠다. 네,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공간이 휘어져 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원래 그 일반 상대성으로 넘어가려면 등가 원리 이런 얘기 막 나와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추락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아주 현명하게 그냥 쑥쑥 넘어가서 바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술자리에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그 책은 설명은 따로 하지는 않아. 아니요, 알지? 뒤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왜 나오느냐 하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잖아요. 그런데 뉴턴 이론은 중력은 시간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야 돼요. 저기 질량이 있으면은 순식간에 바로 여기 힘이 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비유 하잖아요. 뉴턴 세계에서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중력의 속도가 무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특수 상대성 이론 자체가 중력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성 이론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졌을 때 지구가 7분인가 걸리잖아요. 네. 그 지금 빛이 오는데 8분 20초. 8분이 걸리는데 그 8분 동안 지구가 궤도를 계속 돌 것이냐. 태양이 갑자기 없어졌으면 아니면 8분 전에 태양이 없어지자마자 날아갈 것이냐. 궤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웃긴 게 만약에 빛은 속도는 유한하고 중력은 무한히 전달이 되면 해가 보이는 가운데 우린 지구는 네,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하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모순되지 않는 중력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냐? 중력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가장 쉽게 아는 체 할 수 있는. 네. 그 인류가 가진 중력 이론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가 만유인력 이론이고 또 하나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만유인력 그 뉴턴식으로도 대부분 계산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죠?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봐도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져서 물체 두 개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만류인력 이론으로 계산해도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다 네.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으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되죠. 근데 개념은 만류인력이란 개념은 인력이란 말을 했듯이 모든 물체는 질량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모종의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그렇죠. 모종의 힘이란 것이 실제로 물체를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존재하는 건 아닌 거죠. 이제 공간이 휘어 있어서 그런 일이 힘이 벌어지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공간이 휘어서 그런 그렇죠. 거니까. 공간이 휘어져서 네. 당기는 것처럼 현상으로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판 같은 거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네. 여기 볼링공 놓고 여기 야구공 놓으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잖아요. 네. 푹 꺼져 있으니까 그 볼링공 쪽으로 많이 꺼져 있으니까 야구공이 굴러 떨어지는데 네. 이때 이 두 개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고무판 그렇죠. 때문에 움직인 거지. 네. 실제로 어떤 힘이 교통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여기 어떤 힘이 교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사실 틀렸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그렇죠. 평생 이집트를 벗어날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고 그렇죠.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우리의 상황이었던 거죠, 과거에. 네. 네. 그러니까 만유인력 이론은 중력을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설명을 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질량 때문에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힘처럼 보이는 것, 힘처럼 보이는 현상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 비슷해요. 네. 또 이제 그 뉴턴 역학이라는 게 저는 자꾸 이제 공돌이다 보니까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여전히 이제 거시적인 요 세상에서의 는 유효한 이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이론이라기가 아주 법칙이니까. 유효하고요. 사실 네.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더 사실 필요도 없는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뉴턴 역학이 틀린 게 아니고 뉴턴 역학의 각 바탕에 있는 이제 사상이 네. 오류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입자물리 쪽으로 가면은 또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써요. 예, 그 중력자라는 그렇죠. 것도 중력자라는 존재하기 입자가 때문에. 들어간다는. 네. 그러니까 현상은 어쨌든 힘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힘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왜 생기느냐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왜 생기느냐? 원래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게 원래 있다. 이 이상 설명을 못하는데 예, 상대성 이론은 힘이 있으면은 시공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힘처럼 나타난다라는 걸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럼 시공간은 왜 이어지느냐? 질량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럼 질량이 있으면 왜 시공간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예, 원래 과학이라는 게 아무리 깊이 한 단계를 풀어도 다음 단계 질문은 꼭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휜다는 거는 어디로 휘어 들어간다는 얘기냐. 네. 그거는 이제 그리기 힘들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과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갑자기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딴 데 있던 수학자를 갑자기 잡아다가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은 이제 제목은 시간과 공간. 네, 제목은 시간과 공간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중력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네, 그러면 3장은 팽창하는 우주가 됩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거는 결국 중력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내용은 역시 앞부분은 쉽게 잘 나갑니다. 네. 허블이 그 스펙트럼과 거리 측정을 통해서 네, 우주가 팽창하는 걸 발견했다. 그 얘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잠깐 이제 또 뉴턴 앞에 이제 1장 얘기하면서 뉴턴 이론에서도 사실상 얘기는 됐던 거고 마찬가지로 일반 상대성 이론도 계산을 하면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된다라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아인슈타인이 그걸 우주 전체에 실제로 제일 먼저 적용시켜 본 사람이거든요. 1918년에 적용시켜 보니까 실제로 우주가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중력이 있으니까. 네, 팽창한다는 걸 생각도 안 했으니까. 어쨌든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턴 이론도 그 뉴턴의 중력 이론도
뭐 팽창 수축엔 중요한 게 아니고 우주가 가만히 정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뉴턴과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우주가 정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론이에요. 내부에 중력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 한쪽 변은 질량과 에너지고 한쪽 변은 공간이에요. 시공간.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어떻게 헤어지느냐라는 걸 계산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란 질량이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헤어지는지 계산이 되니까 얼마만큼의 각도가 휘어져서 별빛이 휘어진다. 네,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좌변, 우변 그 질량과 시공간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킨 거예요. 우주 전체의 질량을 한쪽 변에 놓고 우주 전체의 시공간을 또 한 편에 놓으니까 계산을 하면 우주 전체의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산 안 해봐도 직관적으로 당연히 질량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은 모이겠죠. 당연히. 어쨌든 당기는 힘으로 적용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수축을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수축을 못하도록 네, 우주상수라는 걸 집어넣어서 막아놓은 거죠. 호킹이 하는 얘기는 뉴턴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둘 다 틀렸다. 틀린 거는 정적인 우주가 불가능한데 어쨌든 자기 이론에서도 이미 내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걸 보지 못한 것은 선입견에 잡혀서 그렇다. 예, 우주가 정적이라는 선입견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왜 우주가 막 그렇게 팽창을 하든 수축을 하든 뭔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밤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말 그대로 뭐 보이는 대로 예, 상식 반하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특히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어떤 그 이터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꼭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벤틀리의 역설, 올버스의 역설이 이때까지도 전혀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네, 해결이 전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냥 우주는 정적일 거다라고 그냥 막연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원래 그렇다고 그냥 과학을 알고 난 이후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정적인 우주는 틀렸다는 걸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뒤늦게 알아서. 그래서 자연스러운데 이게 되게 어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우주가 그렇게 변한다라는 걸,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게 뭔가 불안감을 느끼게 할 영원한 것은 없고 뭐 사라지고 소멸하고 허무감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아놓으려고 상수를 집어넣고 하는 행위는 참 좀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그러니까요. 자기 이론이 틀릴 일은 없으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뒤에 다른 학자들이 이제 또 계산을 합니다. 프리드먼이나 르메트르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이 책에는 그분들 얘기는 없어요. 없고 그냥 바로 빅뱅 우주론으로 넘어갑니다. 1940년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넘어가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고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되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게 쉽게 밝혀졌다라는 글로 그냥 쭉 이어집니다. 저는 이걸로 책을 한 권을 썼는데. 네. 그렇죠. 역사 쪽은 참 빠르게 움직이네요, 얘기가. 그 자기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제 책의 한창인데. 이게 문과생들 탈락하지 않고 계속 낚여 있으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들. 애쓴 흔적이. 1940년대 빅뱅 우주론이 나왔고 이제 빅뱅 우주론은 어쨌든 우주가 변해야 되니까 근데 팽창한다는 것도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그 한 점에서 시작을 했다가 되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팽창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정상 상태 우주론을 냅니다. 어떤 그 메타포, 어떤 그 천지창조의 메타포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과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좋아했죠, 바티칸에서. 그래서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이거 맞다. 빛이 있으라, 이런 느낌. 그 갈릴레오는 틀렸는데 빅뱅은 맞았어요. 지금은 돌지 않지만. 지금은 빅뱅은 있었어요. 이 당시까지는 그랬어요. 이 당시까지는 갈릴레오는 틀렸고, 빅뱅은 맞았어요. 교황청이 보기에 이거 정적인 우주가 아닌데 막
구약 보면은 처음에 그거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연상되잖아요. 그게 네. 뭐 이렇게 빵 터지면서 빛이 막 이렇게. 그리고 BGM도 깔리고 이러면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는 그 맞으니까.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우주 배경복사가 있어야 되는데 막. 며칠째 나타난 거지?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1965년에 발견됐으니까 15년 정도 논쟁을 하는데 논쟁 과정의 초반에는 정상 상태 우주론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뭔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 상태 우주론은 팽창을 해요. 어쨌든 팽창은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팽창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팽창하는 도중에 새로운 별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별 원소가 계속 생긴다. 아, 이거 그때 얘기했던 거구나. 네, 얘기했던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왜 생기냐 갑자기 중간중간에. 근데 생기는 양이 너무나 미미해요. 우주의 전체 공간에 비하면은 물질의 양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네, 거의 뭐 10억 년의 그 수소원자 몇 개 이런 정도만 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미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 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공간에 비해서 생겨나야 하는 원소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매우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거의 오차로 생길 수 있는 수준.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모든 게 한 점에서 갑자기 생겼다는 건 그런 말이 돼?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왠지 그 정도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양자요동 뭐 네, 이런 거 양자요동으로 어떻게 하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더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망원경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점점 멀리 관측을 하는 거예요. 우주를 멀리 관측을 하다 보니까 정상 상태의 우주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나 가까이 있는 은하나 똑같아야 돼요.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퀘이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네, 멀리 있는 은하에서 이거는 근처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옛날이랑 지금이랑 우주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다. 라는 게 이미 우주 배경복사 발견 전에 처음에는 정상 상태로 갔다가 점점 빅뱅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호킹이 케임브리지로 간 게 호일 박사한테 우주론 배우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호일이 정상 상태 우주론의 대가였어요. 프레드 호일. 네. 네. 그런데 그 프레드 호일은 워낙 그 인기가 많은 유명 과학자다 보니까 대학원생이 많이 몰려가지고 자리가 없었어요. 네, 호킹이 그 옥스퍼드에서 그 케임브리지로 대학원을 갔는데 그 옥스퍼드에서 워낙 놀아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네,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호일한테 못 가고 다른 분한테 갔는데 그분은 빅뱅 우주론에 조금 네, 관심이 있는 그런 그 65년 전이었으니까 다. 네, 그래서 호킹은 그런 걸 공부를 했어요. 그런 쪽을 우주론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뭔가 빅뱅 우주론이 맞는 것 같은데 빅뱅으로 가면 어쨌든 한 점에서 폭발을 하듯이 시작했다는 게 계속 애매한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과연 진짜 빅뱅 그런 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이미 우주 배경 복사 발견 전에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호킹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 사람은 공부에 대한 그런 큰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로게릭 변 진단을 받으면서 네, 이제 당연히 좌절을 했겠죠. 별로 이제 뭐 그렇게 공부에 큰 의미도 못 느끼고 하다가 65년에 그 제인 와일드라는 여성분을 만나서 네, 다시 삶의 의욕을 가지고 네, 그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려면은 직장이 필요해요. 네, 직장이 필요하면은 직장을 얻으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한국에 사셨나요? 거기도 공부하는 쪽은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순전히 그 동기로 박사과정 이제 학위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그때 로저 펜로즈를 만납니다. 네, 로저 펜로즈가 연구하던 게 블랙홀입니다. 네, 그 로저 펜로즈의 주제가 블랙홀 중심에 과연 특이점이 있어야 되느냐. 거의 무한히 작은 점에 무한한 중력이 생기는. 무한히 작은 점에 그 어떤 질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한 중력이 생기는 특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든 보면은 근데 과연 그런 게 진짜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했대요. 그 호킹이 로저 펜로즈와 같이 해서 아마 논문을 같이 쓴다 봐요. 그래서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네. 이런 그 직관을 수학으로 증명한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걸 이제 같이 연구를 하다가 호킹이 박사학위 받기 전이었거든요. 박사 과정 학생일 때 펜너즈와 같이 연구를 하다가 이걸 이제 우주론에 적용을 시키면 거꾸로 우주의 시작에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역시 수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호킹이 박사과정 논문으로 제시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하면 우주의 시작도 블랙홀의 중심과 마찬가지로 특이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그 박사과정 논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 호킹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그래서 우주의 시작엔 특이점이 있다라는 게 결론이 아니고 특이점이 있을 리가 없다. 실제로는.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은 특이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호킹은 이 시간의 역사 책에서 네. 빅뱅 상황에서 특이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한히 작은 점에 모든 질량이 몰려 있다. 그런데 거기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된다는 건 뭔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하면은 특이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특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거기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그래서 거기로 가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안 되고 양자역학을 적용시켜야 된다. 근데 거기는 또 양자역학만 적용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우주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에는 양자역학을 여기에 상대성 이론과 함께 적용을 해야지 설명이 된다. 라는 얘기가 이 그 3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역사는 과학 교양서라고 할 수 없고 네. 거의 뭐 자기 주장을 네. 굉장히 좀 그나마 읽기 좋은 표현으로 그렇죠. 내세우고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 교양서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이제 아주 그 깊이 이런 이제 이론을 세운 사람들은 자기 이론을 설명하는 교양서거든요. 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개괄적으로 뭐 우주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네,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쓱 묻혀놨어. 이렇게. 네. 개괄적인 우주론을 쫙 한 다음에 자기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같은 책하고 차이라면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게 들어있다. 그렇죠. 네.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 빅뱅의 특이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계속 궁금한 게 네. 무한히 작은 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무에서 그러니까 무의 개념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한히 작다면은 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되는 거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는 무에서 0에서 갑자기 1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인가요? 그건 이제 스티븐 호킹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티븐 호킹은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에서 뭔가가 나왔다라는 거에 아마 좀 불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은 특이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상대성 이론이 수학적으로 그 점에서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네, 수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계산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는 이거는 그냥 특이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안 나오는 거군요. 해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붕괴되는 거다 결국은. 요 특이점, 이게 우주 빅뱅 처음에서. 그러니까 그 특이점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정적인 개념인데 네. 그런 이벤트가 물리적인 실제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붕괴했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폭발하고 뭔가가 생성되고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 특이점이라는 굉장히 정적인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 실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호킹이 보기에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패한 거다 여기서. 실패한 거다. 네. 그래서 그걸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술자리에서 딱 말할 수 있으면 되게 멋있는데.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약간 휘발성이더라고요. 네. 지금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딱 돌아서면 뭐.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에는 무슨 얘기가 나게 될까요? 그 양자역학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양자 중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이거 살짝 사기 아니에요? 이거 되게 교양 대중서, 과학 대중서처럼 써놓고. 자, 이거 막 공식도 없어. 네. 그림도 많아. 네. 그 이제 우리 양자역학은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도가 다 되신 최 팀장님한테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 뭐야. 불확정성. 정답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사장 제목이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네. 네, 이제 그 전문가 다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모르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모르는. 아니 일반 사람들한테 네.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면은 누가 대답하겠어요?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죠. 네, 근데 지금 저 이제 팀장님이 몇 년을 했는데 네,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대답을 하시잖아요. 네. 참 뿌듯해 하시는 네. 우리 사장으로는 다음번부터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예고. 근데 예고입니다. 이 기획이 괜찮네요. 뭔가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하면서 네. 네. 좀 뿌듯한 게 있네요. 이렇게 주워 들었던 말들이 나오니까. 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정리해요 계속. 네, 계속 맞아요.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 기회에 같이 읽으면서 사실 근데 제가 약간 이 읽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실 그다지 신뢰는 잘 안 하게 됐어요. 네. 예. 5년의 경험에 걸쳐. 네. 큰 기대를 갖지 말자고요. 네, 네. 그냥 저도 그냥 지금 이거 책 얘기를 꽤 자세히 설명드리잖아요. 네.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뻔히 안 읽으실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안 읽고도 마치 읽은 것처럼 네. 네. 네, 파악하라고 하는 네. 거지. 뭐 읽겠어요, 설마?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면서 네. 저희 앞으로 한 3, 4주 정도에 걸쳐서 네. 지금 속도라면 한 4주는 걸릴 것 같은데. 좋아요, 아주. 지금 속도 딱 좋아요. 네. 세계 최초의 시간의 역사 다이제스트 특집으로 네. 오디오북이네요. 오디오. 네. 주요 대목은 제가 읽어주기까지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안 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네.